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김민준의 삶이 자리 잡고 있었다. 70년의 세월이 스며든 그의 몸은 습관처럼 새벽 5시 30분이 되면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30분 전이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규칙적인 습관은 그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을 채우며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을 일깨웠다. 5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상은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저 반복되는 하루하루,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만이 그를 감쌌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가꾼 이 집에서 그들 부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남은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한 알이 전부였다. 그는 검소한 식단에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왔지만 은퇴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다. 아들 준호가 결혼하고 분가한 뒤로는 더욱 그러했다. 준호와 며느리 은서가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 부부가 각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민주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라 모든 골목과 풍경이 눈에 익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운동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평소대로 30분간 산책을 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 들렀다. 그는 할인 코너를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담았다.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그리고 특가로 나온 라면 몇 개가 전부였다. 계산대 앞에서 마트 사장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강하세요. 고맙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집으로 돌아와 물건들을 정리하고 TV를 켰다. 뉴스를 보며 하루 일과를 계획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하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둘 예정이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오후 2시쯤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의아해하며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젊은 남녀가 보였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서였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아들 부부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 반가움과 동시에 기대감이 밀려왔다. 민주는 얼른 현관문을 열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안 계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 괜찮다. 어서 들어와. 갑자기 무슨 일이냐? 민주는 아들 부부를 거실로 안내했다. 은서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래, 잘 지내고 있지. 앉아라. 차 한 잔 줄까? 민주는 기쁜 마음에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며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갑자기 왔어?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가 곧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어디로? 회사 근처로 가려고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은서가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요, 아버님.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 그럼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네, 아직 초기지만요. 그래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해서.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축하한다, 준호야. 은서도 정말 고생 많았어. 민주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손자를 위해 무언가라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민주는 의아했다. 그런데 왜 표정들이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준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래서 더 큰 집이 필요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신혼집이라서 아이가 생기면 좁을 것 같고요. 그럼 좋은 집 알아보면 되지. 준호는 다시 망설였다. 은서가 남편 대신 말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전세금이 부족해요. 좋은 집을 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모아둔 돈만으로는 어려워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힘들겠구나. 그래서 혹시 은서가 민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버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나야 도와주고 싶지. 하지만 연금 받는 몸으로는 큰 돈이 없어서.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을 잘랐다. 아버지, 그럼 이 집을 처분하시는 건 어떨까요? 민준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이 집을 팔아서 저희 전세금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도 혼자 계시는데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30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보금자리를 팔라고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잠깐만,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은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이사하시면 돼요. 요즘 노인 전용 원룸도 잘 되어 있거든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자신을 원룸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준호의 다음 말은 그를 더욱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으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연금 외에는 특별한 수입도 없으시고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자신을 가난하고 쓸모없는 노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은서의 말이 그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젊은 부부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각자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짐짝 취급이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억지로 참아냈다. 준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은서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버님, 이 집 팔면 최소 3억은 나올 거예요. 저희가 2억만 빌려 쓰고 나머지 1억으로 깔끔한 원룸 구하시면 돼요. 월세도 많이 안 나올 거고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빌려 쓴다고 했지만 돌려줄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럼 나중에 언제 갚을 생각이야?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버지, 저희도 앞으로 아이 키우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갚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아버지 용돈은 꼬박꼬박 드릴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돈, 내가 내 집 팔아서 너희 도와준 다음에 용돈을 받으라고? 은서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현실을 좀 보세요. 어차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잖아요. 미리 처분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민주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리고 준호도 며느리의 말에 동조했다. 솔직히 아버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시잖아요. 작은 곳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올 거고요. 민주는 아들의 말이 전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말이었다. 그때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실수로 바구니를 떨어뜨린 소리였다. 은서가 그 소리를 듣고 인상을 찌푸렸다. 아버님, 여기 이웃들도 너무 시끄러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별의별 소음이 다 나죠.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부동산도 봐야 해서 시간이 좀 촉박해요. 결정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번 달 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계약해야 할 집이 있거든요. 민주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이번 달이라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은서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충분한 시간이죠. 원룸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요즘 빈방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짐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민주는 자신이 짐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상처받았다. 평생 모은 추억들과 아내와의 소중한 물건들이 모두 쓸모없는 짐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아버지, 결정해 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답 들을게요.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 부부는 그런 민준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버지,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결정 내려주세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멍하니 앉아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들을 되새겼다.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이사하시면 돼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 말들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다. 아들 부부가 뭔가 잊고 간 것인가 싶어 문을 열자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73세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분이었다. 평소 민준과 종종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아까 큰 소리가 나던데. 아, 박 할머니,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을 본 박순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사실은 민준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이 집을 팔라고 한 일, 원룸으로 가라고 한 일,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까지. 박순자 할머니는 듣는 내내 혀를 찼다. 어머, 세상에, 요즘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민준 씨,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저라도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의 공감하는 말에 민준은 조금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혼자 삭혔던 서러움이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다. 박 할머니, 제가 정말 짐이 되는 건가요? 박순자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가 무슨 짐이에요? 평생 그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딸이 와서 요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집을 팔아서 딸 사업 자금으로 쓰려는 거였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제가 건강한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해요? 그 뒤로 딸이랑 연락도 잘 안 해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민주는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돌아간 후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고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 부부의 말들을 되새겼다. 가진 것도 별로 없다는 말, 현실을 보라는 말, 그리고 자신을 원룸으로 내쫓으려는 계획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3시가 되자 민주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거실로 나온 민주는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문득 생각이 났다. 서재 책장 뒤편에 숨겨둔 오래된 서류들 말이다. 민주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책장을 조심스럽게 옮기자 뒤편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30년 전에 설치한 금고였는데 아들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금고를 열자 낡은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증권 계좌 잔고 증명서였다. 삼성증권 계좌에 68억 4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돈은 그가 30년 전 회사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의 일부였다. 그는 평생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숨기며 살아왔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뭐라고 말했을까? 민주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봤다.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도 행복해 보였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들에게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했어야 했나요?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민주는 서류들을 다시 금괴에 넣었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거실로 나온 민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금고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증권 계좌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 부등본, 정기예금 통장. 112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의 눈앞에서 거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막대한 금액은 준호와 은서가 상상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평범한 회사원의 연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액수였다. 이 서류 뭉치에는 그의 지난 세월과 아내와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그가 37세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 IT의 여명기였다.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 PC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새로운 장난감 정도로 인식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당시 대기업 전산실에서 일하며 컴퓨터가 가져올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내다봤다. 그는 퇴근 후와 주말에도 끊임없이 관련 서적을 읽고 밤을 새워가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더 이상 대기업의 작은 부품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의 아내 지은은 민준의 꿈을 가장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도 남편의 작은 창업 준비를 도왔다. 여보,
정말 이 일이 잘 될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을 때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굳건히 말했다. 꼭 성공할 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반드시 성공해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 그들의 신혼집은 낡고 비좁았지만 그곳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대기업에 사표를 던지고 단 3명의 직원과 함께 작은 IT 회사를 차렸다. 그들의 사무실은 변변한 간판 하나 없는 반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민준과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었다. 수많은 버그와 마주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지은은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밥과 따뜻한 위로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늦은 밤까지 야근하며 미래를 꿈꾸며 웃었다. 땀과 눈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5년 후 그들이 개발한 회계 관리 프로그램은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탁월한 안정성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그들의 회사는 순식간에 IT 업계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그들은 이미 수십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비로소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회사가 업계 1위로 확고히 자리 잡자 여러 대기업에서 인수제의가 쏟아져 들어왔다. 민주는 고민 끝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인수 대금은 무려 80억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는 그 돈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아내와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은 의외였다. 여보, 이 돈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돈에만 의존하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가난하게 자라왔기에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자.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자고. 그때부터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살았다. 아들이 돈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는 회사를 매각한 후 다른 중소기업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했다. 퇴근 후에는 평범한 아버지처럼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다. 준호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도록 모든 것을 꾸며냈다. 그는 아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니게 했다. 준호가 등록금이 부담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그래,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 열심히 해라. 준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민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내 교육 방침이 옳았구나. 그는 속으로 뿌듯해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준호는 신혼집 마련 자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민주는 속으로 기뻐했다. 정말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아들로 잘 키웠구나. 하지만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그를 가난한 노인으로 보고 있었고 그에게서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 집을 팔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그를 짐 취급하며 원룸으로 내쫓으려 했다. 민주는 서류들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다. 평생 좋은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아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IT 업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은퇴 후에도 여러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 민주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까? 하지만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탐욕스럽게 변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잘해주는 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주는 생각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었을까? 아마도 아들을 이해하라고 했을 것이다. 아내는 항상 관대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없었다. 민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민주는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다. 유언장 초안이었다. 몇 년 전에 작성해 둔 것으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졌다. 과연 이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도 될까?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과 분노가 컸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새벽 5시가 되자 민주는 서류들을 다시 금괴에 넣었다. 그리고 책장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의 인생을 찾아야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평소처럼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단지 탐욕스러운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 목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간 민주는 공원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은데. 고개를 돌리니 40년 지기 친구인 김동식이 서 있었다. 동식은 69세로 민준보다 1살 어렸지만 더 일찍 은퇴한 친구였다. 그는 과거 민준이 회사를 창업할 당시 망설임 없이 소에게 투자금을 지원해준 은인이기도 했다. 그 투자금은 민준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꿈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었다. 동식아, 안녕. 일찍 나왔네.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힘이 없었다. 동식은 민준의 곁에 앉으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무슨 사고라도 쳤나? 민준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 했지만 오랜 친구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이 집을 팔라고 한 일, 원룸으로 가라고 한 일, 그리고 자신을 가난한 노인 취급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동식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여러 번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세상에, 준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싶기도 하고.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동식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네오 정신 차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동식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근데 준호는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보여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라고.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동식은 민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단호하게 설득했다. 하지만 민준아, 지금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야? 준호는 너를 가난한 노인으로 보고 있어. 그런 시각부터 바꿔줘야 해. 네가 그렇게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온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그 말에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아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다. 동식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식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기발한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일단 준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해. 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무슨 뜻이야? 민준은 동식의 말에 의아했다. 집을 정리한다고 하고 진짜로 이사를 가는 거야. 하지만 원룸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민준은 동식의 계획에 흥미를 느꼈다.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건데? 동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동식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 어때? 내 재산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잖아. 현금으로 사면 되고. 펜트하우스. 그런 곳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민준은 망설였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펜트하우스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과분하게 느껴졌다. 과하긴 뭐가 과해.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해. 네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만 남을 거야. 동식의 말에 민준의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았다. 동식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어.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준호도 나중에 깨달을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동식은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민준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가 전화를 받자 민준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지난번에 한 얘기 결정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정말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내 말대로 하겠다. 집을 정리할게. 아,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간섭하지도 마라.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뜻이다. 아버지,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민주는 냉정하게 준호의 말을 잘랐다. 준호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너희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리고 민주는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 어디로 가실 건데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동식의 추천으로 강남의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직원은 처음에는 민준을 평범한 노인으로 봤지만 현금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어르신, 어떤 조건의 집을 원하세요? 50억 정도 선에서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네, 50억이라고 하셨나요? 현금으로 가능하신가요? 네, 문제없습니다. 그날 민주는 세 곳의 펜트하우스를 둘러봤다. 모두 환상적인 곳들이었다. 마지막에 본 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50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로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민준의 단호한 결정에 직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민주는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모든 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아내와 함께 사용했던 낡은 가구들, 빛바랜 사진첩들, 그리고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감회에 젖었다. 이사 업체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준호와 은서도 짐을 돕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했다. 아버지, 짐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원룸으로 가시면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지만 민주는 그 친절함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처럼 느껴졌다. 아니다. 괜찮다. 너희는 너희 일이나 신경 써라.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준호와 은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짐을 돕는 척하다가도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낡은 가구들이 하나둘씩 이삿짐 트럭에 실리고 정들었던 집이 텅 비어가는 것을 보며 민준의 가슴은 아련해졌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이 텅 빈 공간은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 캔버스이기도 했다. 이사 당일 아침, 민주는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봤다. 아내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거실, 아이를 재우던 침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던 서재. 모든 공간에 그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오늘 이사 가시는 거죠?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어디로 가시는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필요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디로 가는지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민주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준호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단지 그의 재산을 궁금해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과 이삿짐 트럭이 그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일반 이삿짐 센터와는 차원이 다른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였다. 전문 이사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철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이 모든 짐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잠시 잊고 있었던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지난 30년 동안 그는 이 호칭을 잊고 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낡은 집을 뒤로하고 택시를 타고 이삿짐 트럭을 따라갔다. 택시는 강남으로 향했다. 익숙했던 동네를 벗어나 낯선 풍경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이런 결정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쉽게 감정에 휘둘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준호와 은서가 보였던 차가운 태도를 떠올리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그들의 태도는 그에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1시간 후 택시는 강남의 초고층 건물 앞에 멈춰 섰다. 60층짜리 럭셔리 아파트였다. 로비부터가 호텔과 같았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건물 관리소장이 민준을 맞이했다. 이철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 건물 관리소장 박민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민주는 감탄했다. 펜트하우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멋있었다. 거실만 해도 이전 집의 2배 크기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으로는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강이 한눈에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였다. 가구들도 모두 최고급 브랜드였어요. 이탈리아산 소파, 독일산 주방 가전, 그리고 각종 첨단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민주는 넓은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다.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 아직도 꿈만 같군. 이사 짐들이 도착하자 전문 인테리어 직원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준의 개인 물품들을 펜트하우스의 분위기에 맞게 배치해 주었다. 아내의 사진은 거실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놓였다. 민준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녁이 되자 민준은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전에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동식이었다. 민준아, 이사 잘 끝났어? 네, 지금 막 정리 끝났어요. 어때? 기분이 좋지? 네,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그럼 됐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 동식의 격려에 민주는 힘이 났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넓은 침실에서 잠을 청했다. 최고급 매트리스는 그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까? 하지만 민주는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이 먼저 찾아오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로 다짐했다. 평생 참아왔던 욕구들을 이제는 마음껏 분출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거대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안을 밝게 비춰주었다. 이전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개방감이었다. 세수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욕실이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면과 고급스러운 욕조, 그리고
레인 샤워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민주는 커피를 내렸다. 최신식 커피 머신이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주었다. 커피 향이 넓은 거실에 퍼졌다.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색달랐다.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로비에서 올라온 전화였다. 회장님, 아래에서 김미영 비서님이 올라오시겠다고 하는데요. 민주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예전 회사에서 일했던 유능한 직원이었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미영 비서입니다. 미영 씨, 어떻게 여기를... 김동식 회장님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회장님의 새로운 생활을 도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주는 동식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오랜 친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 것이었다. 미영은 전문적인 태도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회장님, 우선 이 펜트하우스의 각종 시설 사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개인 트레이너, 요리사, 운전기사까지 모두 준비 가능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당신이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미영의 말에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럼 개인 트레이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오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받아보세요. 미영이 고급스러운 카드를 건네주었다. VIP 멤버십 카드였다. 백화점, 호텔, 골프장 등 모든 곳에서 최고 등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였다.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요? 회장님의 지위에 맞는 다혈을 받으셔야죠. 그날 오후 개인 트레이너가 민준을 찾아왔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 이준호였다. 그는 민준의 체력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체계적인 운동 계획을 세워주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운동을 시작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펜트하우스에는 개인 헬스장도 있었다. 최신 운동기구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회장님, 나이에 비해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셨나 봐요. 공원에서 산책 정도만 했는데 이런 본격적인 운동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3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운동을 마친 후 민주는 샤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려 했다. 그런데 미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도 당당하게 드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품격에 맞는 곳들이 많아요. 민주는 망설였다. 혼자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어색할 것 같았다. 하지만 미영이 설득했다. 회장님, 이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셔야 해요. 주저하지 마세요. 저녁 7시 민주는 강남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꽤 괜찮아 보였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맞이했다. 이철수 회장님이시죠? 예약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였다. 메뉴를 보니 모든 것이 비쌌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웨이터가 와인을 추천했다. 오늘 특별한 프랑스 와인이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좋아요, 추천해 주세요. 식사가 시작되자 민주는 새로운 경험에 놀랐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코스마다 나오는 요리들이 예술 작품 같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부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문득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와 함께 이런 곳에서 식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백화점에 들렀다. 옷을 좀 사고 싶었다. 명품 매장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정장 몇 벌하고 캐주얼 옷도 좀 보고 싶어요. 직원이 민준의 체형에 맞는 옷들을 골라주었다. 모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비싼 옷들이었다. 하지만 입어보니 확실히 달랐다. 품질이 뛰어나고 착용감도 좋았다. 이것들로 다 주세요. 총 금액이 500만 원이었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카드를 건네주며 결제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다. 고객 정보를 등록해 드릴까요? 앞으로 신상품이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새로 산 옷들을 정리했다. 옷장이 고급 옷들로 가득 찼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했다. 서울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문득 아들 생각이 났다.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할까? 하지만 민주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이 정말로 그를 걱정한다면 스스로 그를 찾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 한 달이 흘렀다.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하며 활력을 되찾았고 오후에는 미영의 조언에 따라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겼다. 골프 레슨을 시작했고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 가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고 있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미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회장님, 자선재단 설립은 어떠세요? 회장님의 재산을 사회에 기여하시면서 위상도 높아지실 거예요. 게다가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회장님의 위상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사회에 환원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사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었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할 때라고 생각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분야로 하면 좋을까요? 회장님의 경험을 살려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은 어떨까요?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일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제가 조언과 서류를 담당하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걸로 합시다. 이름은 희망 나눔 재단으로 하죠. 그렇게 재단 설립 절차가 시작되었다. 초기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투입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 요청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재단 사무실도 강남의 한 고급 빌딩에 마련했다. 민주는 일주일에 3일은 사무실에 나가서 재단 업무를 직접 봤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의 즐거움이었다. 재단 업무를 보던 어느 날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며 찾아온 한 여성이 있었다. 65세의 최순덕이었다. 그녀는 품위 있고 우아한 분이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씨도 고상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민주는 순덕의 말에 관심이 생겼다. 어떤 경험이 있으시길래 순덕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자식들한테 실망한 경험이 있어요. 딸이 저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면서요. 민주는 깜짝 놀랐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 뒤로 딸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서 재단에 왔습니다. 민주는 순덕에게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이었다. 그날부터 순덕은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는 일이었다. 민준과 순덕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덕은 민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회장님도 아드님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네,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순덕의 말에 민주는 큰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재단일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술관도 가고 클래식 콘서트도 들었다. 순덕은 교양이 풍부한 분이어서 대화가 즐거웠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훌륭한 재단을 만드시더니 과찬입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겸손하시긴.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IT 업계의 전설적인 분이시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성공을 하셨으면서도 검소하게 사셨다니. 민주는 순덕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재단 설립 기사를 보고 찾아봤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순덕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역시 교양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장님, 저도 사실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꽤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딸이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참 비슷한 처지네요. 그래서 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감정은 깊어졌다. 민주는 순덕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3개월 후 민주는 순덕에게 고백했다. 순덕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순덕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순덕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회장님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찾은 것이었다. 주변에서는 좋은 인연이라며 축하해 주었다. 미영도 기뻐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동식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민준아, 정말 잘 됐다. 순덕 씨는 너한테 딱 맞는 분인 것 같아. 민주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사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들로부터 연락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의 곁에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의 동반자가 있었다. 민준의 자선재단, 희망나눔재단은 설립 3개월 만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그가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매주 열리는 자원봉사자 모임에는 젊은 학생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직접 재단의 비전을 설명하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사회사업가로 변모해 있었다. 순덕과의 관계도 깊어져 갔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통화하며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미영이 민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회장님, 이번에 재단이 주관하는 홀로 사는 노인 돕기 콘서트를 여는 게 어떨까요? 수익금 전액은 재단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대외적으로 재단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민주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을 빌릴 생각입니다. 이미 협의는 마쳤고요. 다만 콘서트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망설였다.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과거를 이제 와서 공개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미영은 설득했다. 회장님, 이제는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회장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될 겁니다. 순덕도 민준을 응원했다. 맞아요. 회장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거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민준은 미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콘서트 날짜가 잡히고 미영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IT 벤처 신화 김민준, 30년 은둔 생활 끝에 사회로 나오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여러 신문에 실렸다. 기사에는 민준의 과거 성공 스토리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30년 전 그가 창업했던 작은 IT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회사를 매각한 후 어떻게 은둔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사는 민준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거액을 기부하며 사회로 복귀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 기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얼굴 없는 부자였던 민준의 이야기에 감탄했다. 한순간에 그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TV 뉴스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그를 초청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모든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거절했다. 그는 오직 재단 사업에만 집중했다. 한편 준호와 은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은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육아 정보를 찾고 있었고 준호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준호의 눈에 낯익은 이름이 들어왔다. 김민준, 아베오지 이름과 같네. 준호는 무심코 기사를 클릭했다. 그런데 기사 속 사진을 본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분명 그의 아버지였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기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그의 아버지가 30년 전 IT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를 매각하고 수백억 원의 재산을 은닉한 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아버지라고. 준호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그때 은서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여보, 빨리 뉴스 봐봐. 아버님 얘기가 기사에 떴어.
은서도 그 기사를 본 모양이었다. 준호는 곧바로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봤어? 진짜 우리 아버님 맞아?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응, 나도 깜짝 놀랐어. 기사 보니까 아버님 회사가 수백억에 팔렸다는데.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들이 가진 것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집을 팔라고 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냉대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수백억 원의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야? 왜? 은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몰라.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원룸으로 보내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화나신 건가? 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실수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들의 인생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아버지가 가진 막대한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여보, 어떡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것 같아. 당장 찾아가자. 은서가 말했다. 어디로?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잖아. 두 사람은 민준이 살던 낡은 주택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와 있었다. 준호는 옆집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준호와 은서를 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이제 와서 자식 노릇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지랑 연락이 안 돼서요. 연락?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준호가 애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나는 몰라. 그리고 알아도 알려줄 마음 없어. 당신들 같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준호와 은서는 할머니의 냉정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민준의 예전 회사에도 전화해보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준호는 다시 한번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다. 그곳에는 민준이 설립한 희망나눔재단의 주소가 나와 있었다. 준호는 은서와 함께 곧바로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준호와 은서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간판을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들은 초고층 빌딩의 15층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그들을 맞이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 은서를 낯선 표정으로 바라봤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김민준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외부 미팅 중이신데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예약은 안 했지만 저희가 회장님 아들, 며느리입니다. 여성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비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곧이어 김미영 비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준호와 은서를 보자마자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민준 회장의 오랜 비서이자 현재는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민준 회장이 아들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세운 일로 오셨죠? 미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를 뵈러 왔어요.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회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회장님께서는 아들 내외가 찾아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미영의 냉정한 말에 준호와 은서는 당황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감정보다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사과는 제가 받을 일이 아닙니다. 직접 회장님께 말씀하세요.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준호와 은서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냉대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들에게 벽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미영에게 애원했지만 미영은 단호했다. 결국 그들은 아무 소득 없이 재단 사무실을 나와야 했다. 두 사람은 재단 사무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동안 아버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존재를 얼마나 쉽게 여겼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여보, 아버님 정말 우리를 버리실 건가 봐. 은서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 분명히 다시 만나 주실 거야. 준호는 자신을 위로하며 말했다. 그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다. 매일 아침 일찍 가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미영 비서는 그들을 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여전히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영의 매몰찬 말에 준호와 은서는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매일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미영에게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회장님, 아드님 내외가 매일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미영은 준호와 은서가 쓴 편지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처음에는 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영의 권유에 못 이겨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는 준호가 쓴 것이었다. 존경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준호입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생각하고 무시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아버지께 큰 상처를 드린 점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두 번째 편지는 은서가 쓴 것이었다. 존경하는 아버님께, 아버님, 은서입니다. 제가 아버님께 집을 팔고 원룸으로 가라고 했던 말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진 재산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희의 가족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읽는 동안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은서의 편지에서 아버님께서 가진 재산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라는 문구를 보고 깊은 실망감에 빠졌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는 미영에게 편지를 돌려주며 말했다. 대여 이상 이런 편지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세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라고요. 미영은 민준의 말을 준호와 은서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들은 민준의 메시지를 듣고 좌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다. 아버지가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자. 아버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까지.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은서는 재단 사무실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다. 준호와 은서는 재단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말대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논했다. 처음에는 돈으로 기부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시 돈으로 아버지를 회유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일이 필요했다. 결국 준호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았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봉사, 어르신 말벗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있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식사 배달 봉사에 신청했다. 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은서는 임신 중이어서 식사 배달은 어려웠지만 대신 재단 사무실에 가서 서류 정리나 전화 응대 같은 일을 도왔다. 첫 봉사 활동 날, 준호는 어색하고 서툴렀다. 그는 아침 일찍 재단으로 가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고 지정된 구역에 어르신 댁으로 배달을 갔다. 그가 방문한 첫 번째 집은 70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준호가 건넨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다. 총각, 고마워. 매번 와줘서. 나 같은 노인한테는 이런 따뜻한 밥 한 끼가 정말 큰 위로가 된단다.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는 할머니의 집안 곳곳을 보았다.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 모습이 아버지의 예전 집과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집과 추억들을 단지 짐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한심했다. 준호는 식사 배달 외에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무거운 짐을 옮겨드리는 등 작은 일들을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은서도 마찬가지였다. 재단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재단의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들은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은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을 좇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은 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그가 바라던 것이었다. 어느 화요일, 민주는 재단 사무실에 들러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때 준호가 도시락을 나르다가 민준과 마주쳤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놀라 멈춰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민주는 준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이제야 좀 사람 같구나. 그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어서 기뻤다. 그때 은서도 달려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그날 민준은 준호와 은서를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갔다. 준호와 은서는 아버지의 웅장한 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아버지를 보낼 생각이었던 원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준은 준호와 은서에게 순덕을 소개했다. 이분은 나의 새로운 동반자 최순덕 여사다. 준호와 은서는 순덕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순덕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아드님과 같은 처지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민준은 준호에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왜 그가 평생을 부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아들에게 냉정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준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민준은 준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준호야,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민준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다. 며칠 후 민준은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오늘 저녁에 가마. 그날 저녁 민준은 준호의 집을 방문했다. 준호는 민준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상처를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야, 일어나라.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도 된다. 그때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아이를 낳았어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그는 아이가 이미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손자를 안아보자 눈물을 흘렸다. 손자는 민준을 보며 방긋 웃었다. 민준은 손자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민준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였다. 그날 이후 민준과 준호, 은서는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준호와 은서는 매주 주말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민준의 안부를 묻고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들의 대화는 진솔했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다. 은서는 민준에게 임신 중 겪었던 어려움과 출산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호는 회사에서의 일과 봉사활동에서 느꼈던 보람을 나누었다. 민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민준의 삶에 순덕이 들어온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함께 처리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순덕은 민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민준은 순덕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혼인신고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민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식인가 싶겠지만 저는 꼭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 사랑을 알리고 싶어요. 민준은 순덕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순덕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준호와 은서, 그리고 동식과 미영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준호와 은서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다. 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님이라면 저희도 마음 편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은서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러졌다. 5성급 호텔에서 친지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진행했다. 신랑 입장곡이 울려 퍼지자 민주는 턱시도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순덕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주례는 동식이 맡았다. 그는 주례사에서 민준과 순덕이 겪었던 아픔과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객들은 모두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와 은서는 하객들 앞에서 부모님께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전했다. 저희는 그동안 아버지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으니 저희도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준호의 진심 어린 축사에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다. 결혼식 후 민준과 순덕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순덕과 함께 재단 일을 하고 주말에는 준호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보기도 했다. 손자 지우는 민준을 너무나도 좋아했다. 할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달려와 안기며 재롱을 부렸다. 민준은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어느 날 민준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이제 네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그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미 유언장도 수정했다. 준호와 은서는 민준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이미 봉사활동을 통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요. 저희도 아버지를 본받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은서도 준호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께서 돈이 많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민주는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돈이 없어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준호야, 은서야. 이제야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들의 가족은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뭉쳐 있었다. 그들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엮인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다. 민준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서, 그리고 손자 지훈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다. 그는 매일 아침 순덕과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재단 사무실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준호와 은서도 많이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줬지 않았다. 준호는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은서도 육아와 함께 재단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그들은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민주는 가끔씩 지난 날을 회상하곤 했다. 아내와 함께 작은 반지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기억, 그리고 아들 준호에게 평범한 아버지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그의 뜻을 깨달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주는 순덕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그때 준호와 은서, 그리고 지훈이가 함께 공원으로 왔다.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주는 손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순덕도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님, 이제 곧 추워지는데 몸 조심하세요. 은서가 말했다. 네, 아버님, 저희가 김장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했다. 민주는 아들 부부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되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민준이 말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민준의 펜트하우스에 모였다. 준호가 만든 김치찌개는 예전보다 훨씬 맛있었다. 민준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웃고 떠들었다. 그는 문득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민준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나 드디어 행복해졌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진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야기는 민준이 벤치에 앉아 손자 지훈이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지훈이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다. 할아버지, 하늘이 정말 예뻐요. 그렇죠? 그래, 지훈아. 정말 아름답구나. 민준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석양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의 삶도 이 석양처럼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인 가족의 사랑까지.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 이제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